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경제 유튜버 분들이 금리 인상 이야기 다뤄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기본적인 내용 빼고 나머지 내용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FMC 골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75bp는 거의 다 확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12월 내용이 과연 희망 사항이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네, 기존대로 75bp 올리고 3.75에서 4% 정도로가 됐습니다. 이제 4% 시세가 열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24일 통화회의에서 과연 비슷하게 따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한 템포 좀 더 쉬고 1월 달에 맞춰서 갈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3월부터 6회 연속 인상했던 부분이 있었고 4번 75bp 인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역대급이었고요. 시장도 파월의 발언에 맞춰가지고 달러 인덱스 움직임도 좀 크게 움직였던 사항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늘고 제조업은 줄었는데 이직에 따른 보상이 감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취업 부분에 따른 영향성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도 상당히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부분 시장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 연준 향후 긴축 누적 경제 영향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향후 인상 속도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의 누적적인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며 그 시점은 12월이나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 좀 더 지켜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며 노동시장의 탄탄함이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았을 때 9월에 제시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너무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파월 과잉 긴축 하더라도 경제 살릴 도구는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 달리기 부분도 좀 섞어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11월 달에 약간의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너무 다 강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파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매우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회의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12월 달로 또 넘겼던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0.75까지는 연속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 0.5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까지 넘어가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속도 강도가 더 낮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올해 어차피 11월 달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말일에 있죠. 블랙 프라이에 재고 밀어넣기까지 나오는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아마 12월에서 1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발표에 있는 그 구간까지 소화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씩 악화되는 수순이 더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도 이제 좀 걱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2.11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FMC 매파적인 기조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과 일본 엔화 구로다 BOJ 총재의 YCC 유연화 발언이 강세 시연을 좀 도와주었다라는 점이 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금 가격도 온수당 164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사우디와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고요. EIA 주간 원유 제거 예상치가 좀 감소를 보여줌으로써 생각보다 소비가 아직까지도 좀 괜찮다라는 측면으로 유가가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떠한 기자가 미국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 사항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파월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 잡는데 실패하면 야
그게 더 최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죠. 혼돈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 피해를 봐야 되고 누군가는 또 그 안에서 수혜를 보는 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떠한 정책을 발의를 하게 되면 순수한 그 기능만 보지 마시고 그것에 반대되는 기능도 같이 발동이 된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통과됐으니까 우리한테 더 좋은 날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의 제품 최고 책임자가 사임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뚜렷한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조직 개편을 좀 미리 단행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금융그룹에서 가상자산 법인 출범 안개 속으로 갇혀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제가 KF 투자증권 관련된 자료도 좀 많이 보는데요. KF 투자증권에서에 있는 리서치 사업부가 이제 조만간에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소스 정보로도 미리 받았던 내용으로는 증권 쪽에서 거의 인력 구조 조정을 50%씩 좀 조정이 들어가는 쪽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규모가 큰 하나증권이나 이런 미래에셋이나 이런 쪽은 좀 별개고 약간 중위급, 중상위 또는 중위급에 있는 증권사들이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당장 투자 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JP모건에서 에이브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디파이 거래를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파일럿으로 다른 사례 중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토큰화된 자산과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금융거래에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또 다른 단계였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부분이 한동안 꾸준하게 그나마 플랜 B 대안으로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흥국들이 신흥국 안에서도 다 못 살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신흥국 안에서 부자가 맞아요. 근데 그 부자들이 자국에 있는 통화를 갖고 있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냐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 대비 비중 대비보다 이게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JP모건에서 첫 번째 디파이 부분을 실행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영향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길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이자를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금리 이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 근데 한국 시중은행 안에서만 우리가 골랐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아마 못해도 10년 안에는 바뀌지 않을까. 왜냐? 한국 은행에서 시중금리가 이 정도밖에 안 주네? 라고 하면 그래 디파이로 미국에 있는 은행 쪽 연결을 해서 저쪽에다 이자를 맡겨야 되겠다. 이 시장이 오게 되면 미국의 자본의 더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확률이 높겠고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더더더 유동성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증권사든 은행이든 간에 지금 사활을 걸고 가상자산 사업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국내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서로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입법에 상당히 등하시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채굴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채굴 원가가 내려간다는 건 채굴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해시레이트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라는 의미는 지금의 경기가 이렇게 더 안 좋은데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고급 채굴기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굴기가 얼마나 좋은 제품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시 싸움에서 지는 채굴 회사들은 내년에 반영이 돼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해시레이트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점도 유심하게 좀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해시레이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언젠가는
내려오는 이런 구간대가 있는데 이게 가파르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게 완만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적인 건 항상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좋겠죠. 가파르게 내려가는 순간 때부터 이게 또 다른 선물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코인시장에도 미칠 겁니다. 그게 언제냐? 올해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니겠고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상당히 자금난, 유동성 이런 측면으로 채굴 회사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서도 강한 애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애들이 살아남으려고 계속 해시레이트를 꾸준하게 올려서 서로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미체결 약정 내용이 좀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미체결 약정이 감소를 했다. 트레이더들의 롱 포지션 정리하고 수익을 실현한 것 같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의 트레이더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에서 좀 재밌게 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이런 FMC 일정 때문에 잠깐 미체결 약정이 좀 더 둔화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번에 NFT에 관련된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1,400만 원 상금을 보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선물 대회가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요. 메타 레벳이 선물 대회에 참가자가 많아야 토큰 거래소가 빨리 상장된다며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가율이 예상보다 조조해지자 VIP 홀더들의 레벨을 강제로 강등해서 참가를 강제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홀더들은 커뮤니티에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딴 짓거리를 하는 애들 진짜 꼴보기 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낸스가 은행 인수를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좀 말을 좀 흘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먹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있는 법규가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일단 말로만 우리가 수직 개혁화의 끝판왕을 하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포부만 밝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0월에 VC 암호화폐 투자 2년 내에 가장 적다. 투자액이 8.5억 달러로 전월 대비 46% 감소했다고 하고요. 2년 내에 가장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호주 자산운용사 트리비어 그룹이 3,500만 달러 디파이 펀드를 조성을 했다고 하고, 마라톤 디지털 10월 615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다고 합니다. 월간 채굴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 해시레이트가 8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제작자 NFT 발행 및 인액 구매 지원의 예정을 갖고 있는데, 메타는 폴리곤 첫 번째 파트너로 채택을 하기도 했었죠. 앞으로 여러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나와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재무 상황 악화,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속출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소에 있는 마이닝 기업들이 좀 많이 재무 건전성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 차트만 봐도 지금 거의 뭐 지하 뚫고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이미 올해 6월 달에 다 털고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2023년도 때 이제 못 버티는 애들이 몇 군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해시율이 급격하게 감소가 나오게 되면 해시 가지고도 대응을 꼭 하는 생각을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리스 에너지가 재무 상황을 보고했는데 채물 불이행에 빠져 아무래도 채무를 차환하려고 말을 하기도 했었다. 이 회사는 세계 특별 목적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2개 채물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미국의 채굴기업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도 채무 상황을 위해 담보를 잡고 있던 채굴기기 대부업체 NYDIG에 인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내용도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해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140에서 15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서는 이제 대부분 개인 채굴자, 소형 채굴자들은 거의 전원을 내린 것 같고,
아마 이제 여기서 강한 애들만 살아남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더 개인 채굴 개미들을 더 죽여버려야 되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채굴 기업 쪽에서 단합을 해서 펌핑을 시켜줄 것으로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발행 14주년을 맞았던 비트코인 백서를 보게 되면 2009년도 제네시스 블록이 채굴이 됐고 최초 물리적 거래가 시행이 되면서 피자데이가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까지 2020년 꾸역꾸역 뭐 없어진다. 뭐 나라가 막 개입하고 막 강제적으로 막 때려 맞고 해도 좀비처럼 일어났던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정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사기다 뭐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앞으로도 비트코인 부분은 여전히 저는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이 제피모건 쪽에서 이런 디파이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머문다라는 의미는 디파이 시장하고 결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노출도도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로 본다고 해도 그 해당에 있는 그 구독자 100만이나 200만이나 300만이 갖고 있는 유료 광고를 했었을 때 파급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 거래소 안에서 해당의 디파이 부분을 뭐 실행을 하든지 따로 디파이 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코인의 노출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도 좀 투자를 해보지 않을까? 이런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머물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뭐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자체에 있어서 통화 부분이 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통화 부분이 대부분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디냐? 네. 통화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데 짧게는 진짜 최대한 짧게는 5년이고요. 그 거의 드물고 10년에서 7년에서 10년 이상 보통 10년 이상 걸릴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은 에너지로 지금 아주 그냥 편한 길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러시아가 지금의 에너지로 충분히 이득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시점도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쟁을 마무리해야 본인들한테도 이점이 있고 고정비 지출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인플레가 심하게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스태그가 끝난 다음에 불경기가 오게 되면 기업들은 자국책 방안을 찾습니다. 개인은 뭐 방안책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출구 전략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이런 거를 구차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건 다 기본을 알고 계시니까 그 외적으로는 기술의 혁신화를 시켜서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혁신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키오스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든지 아니면 로봇이 이제 탄생을 해서 로봇이 최대한 10년 안에 땡겨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높아질 거예요. 왜냐? 임금의 상승 속도가 높아진다는 거, 사람을 덜 쓰려고 하는 욕구도 많이 높아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줄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개 수수료나 수수료 부분에 따른 이 심화적인 현상을 최대한 저렴한 쪽으로 옮겨 타려고 하는 이 본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기존의 시중 은행들끼리 보이지 않았던 그 유동화 부분에 있는 이제 글로벌 경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만큼 수수료가 가장 적은 쪽으로 이제 대부분 10대, 20대, 30대층 또는 40대층까지는 거의 다 그것을 채택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번에도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좀 뭐 다큐멘터리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뭐 어디 거치다 보니까 거의 뭐 제가 보내는 송금 대비보다 너무 비쌉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비싸니까 몰라서 안 썼다라는 거와 생존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시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